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청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커피를 사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웃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인민군 병사였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새벽, 저는 철조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이어 커터가 들려 있었고, 뒤에서는 2명의 동료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에는 지뢰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죽음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총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북한 군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사흘 전 제 전우이자 친구였던 민수가 훈련장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인 2021년 제가 군대에 가면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입대를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4년간의 지옥과 탈출,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21년 가을, 함경북도 청진의 한 낡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저는 18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 노동자였지만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몰래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동생 둘은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교복을 살 돈도 학용품을 살 돈도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 식탁에는 하루에 한두 끼, 그것도 옥수수 죽이나 감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밤이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친구들을 자주 봤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다 같이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 어느 날 동네 형이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이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야! 군대 가니까 진짜 하루 세 끼는 먹더라. 밥도 주고 국도 준다.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하루 세 끼. 그것만으로도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17살이 되면 군 입대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18살이었고 곧 입대 영장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하는 군대라면 차라리 먹을 것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군대 가겠습니다. 군대 가면 식량 배급도 받고 제가 집에 없으면 식구가 한 명 줄어서 어머니랑 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도 아셨던 겁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2021년 10월, 저는 인민군 입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쌀로 주먹밥 2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아, 건강하게만 있어라. 그것만이 어미 소원이다. 저는 그렇게 기차에 올랐습니다. 군대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서요.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준다고? 그건 거짓말이다. 여기서는 하루 150g의 옥수수를 준다. 그것도 반은 썩은 것들이지. 선임병의 말이었습니다. 150g. 어른 손바닥 하나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눠서 죽처럼 끓여 먹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것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이게 군대 밥입니까? 닥쳐,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냐? 불평하면 너만 손해다. 첫 겨울이 왔을 때 저는 진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함경북도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사 막사에는 난방이 없었습니다. 석탄 배급은 간부들 숙소에만 돌아갔고 우리에게는 얇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밤이면 전우들끼리 서로 껴안고 잤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는 두껍게 성에가 껴 있었고 물은 모두 얼어 있었습니다. 동상 걸린 놈 손들어.
매주 위생검사 시간마다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동상이 생긴 병사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 썩어서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옆 침대에서 자던 병사는 동상으로 발가락 3개를 잃었습니다. 마취제도 없이요. 하루 일과는 더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훈련과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산악행군, 참호파기, 전투훈련, 사상교육, 노동지원까지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우리 인민군은 매일 2시간씩 이어지는 사상교육 시간에는 졸면 안 되었습니다. 졸다 걸리면 구타당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지쳤지만 졸지 않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입대 동기 30명 중 5명은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부대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혁명을 위한 영예로운 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가 우리 부대의 군사훈련을 참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였습니다. 위대하신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부대의 훈련을 직접 참관하신다. 부대장의 발표가 있던 날 모든 것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딸 김주애가 우리 부대의 특수작전 훈련을 참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관 날짜는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한 달 안에 완벽한 시연을 준비한다. 실수하는 놈이 있으면 그 부대 전체가 책임진다.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상 시간은 새벽 3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취침 시간은 밤 12시를 넘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간은 하루 16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산악 구간 전력 질주. 50kg 장비 메고 10분 안에 정상까지 뛰어 올라간다. 사격 훈련. 500m 관역의 10발 중 9발 명중 못하면 저녁 배식 없다. 참호 구축. 2시간 안에 표준 깊이까지 파지 못하면 전원 기압. 간부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우리는 쓰러질 때까지 뛰고 또 뛰었습니다. 식사 시간마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0분 안에 먹고 다시 훈련장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산악행군 훈련 중에 앞에서 뛰던 전우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최고 사령관 동지 앞에서 이따위로 쓰러질 거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 전우는 피를 토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뛰어야 했습니다. 저 역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고 무릎은 부어올랐으며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밤에 쓰러져 자면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복무, 나는 이제 못하겠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제 친구 민수가 어느 날 밤 제게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제가 입대했을 때부터 같은 소대였던 친구였습니다. 고향도 같은 함경북도였고 나이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3년을 버텨왔습니다. 조금만 버텨. 참관이 끝나면 나아질 거야. 저는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완전 전투 장비를 갖추고 대기했습니다. 50kg이 넘는 배낭과 총기, 탄약, 공복 상태에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시연 시작. 호각 소리와 함께 우리는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수가 쓰러졌습니다. 산악 구간 전력 질주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뛰던 민수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옆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괜찮냐? 형, 나 숨이... 민수는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50kg 장비를 맨 채로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급히 민수의 배낭을 벗기며 소리쳤습니다. 위생병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간부는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계속 뛰어. 나고자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얘가 지금 명령이다! 계속 전진! 저는 민수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대열에서 이탈해 민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이러다 죽어! 민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 미안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닥쳐! 포기하지 마! 저는 민수를 업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부 2명이 달려와 저를 끌어냈습니다. 이 새끼가! 명령 불복종이냐! 주먹이 제 얼굴에 날아왔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간부들은 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수는 그대로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민수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위생병이 늦게 도착했고 병원으로 후송되지도 못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장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훈련 중 병사 1명이 사망했다. 원인은 과로와 영양실조다. 하지만 이는 그 병사 개인의 신체적 한계 때문이다. 혁명 군인은 강인해야 한다. 약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약한 자는 도태된다. 민수는 그저 약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에게 돌려보내지지도 않았습니다. 부대 뒷산 어딘가에 묻혔고 기록에는 숫자 하나로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민수는 단지 배고팠을 뿐입니다. 단지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단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민수를 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갈아넣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요. 민수의 죽음은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싹 텄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살아서. 민수가 죽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그것은 북한에서 가장 큰 죄였습니다.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동료였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성민아, 너 민수 죽은 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가장 믿을 만한 동기 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민수가 죽은 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선 우리가 약해서 죽었다고 하더라. 형, 혹시 성민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성민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 네. 며칠 후 또 한 명이 합류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지뢰 제거 작업 경험이 있었고 지형에 밝았습니다. 형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나도 민수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셋은 밤마다 막사구석에서 속삭였습니다. 탈북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남쪽 DMZ를 넘는 것. 중국으로 가려면 민간인 복장과 돈이 필요했지만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도 신분이 없으면 붙잡혀 북송될 위험이 컸습니다. 차라리 DMZ를 넘자. 남쪽으로 가면 바로 대한민국이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DMZ. 지뢰밭과 철조망, 감시 초소로 가득한 죽음의 땅. 하지만 우리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었고 이 지역의 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부대에서 복무하며 모든 초소의 위치를 외웠습니다. 감시병들의 교대 시간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지뢰가 매설된 위치를 대략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은 새벽 3시다. 그때가 가장 허술해. 감시병들도 가장 졸릴 시간이고. 우리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몰래 식량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씩 배식을 남겨서 모았습니다. 와이어 커터는 작업 도구함에서 몰래 빼냈습니다. 지도는 기억에만 의존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구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경계 초소 근처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 말입니다. 탈영검거 작전이라고 하자. 월경자 색출 훈련 명목으로 야간 순찰을 한다고 하면 될 거야. 성민이 위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간부 도장을 몰래 찍어냈습니다. 발각되면 즉결 처형이었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25년 2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형들, 우리 진짜 할 건가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여기 남아 있으면 민수처럼 죽는다, 도망치다 죽느냐. 여기서 죽느냐의 차이뿐이야. 그렇다면 나는 자유를 향해 죽고 싶어. 저는 두 사람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3월 11일. 우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우리는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2시 막사를 빠져나온 우리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위조 문서를 품에 넣고 군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만약 순찰병과 마주치면 탈영 검거 작전 중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걸어 경계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무들, 뭐 하는 거요? 초소 보초가 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위조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탈영검거 작전입니다. 상부 지시로 야간 순찰 중입니다. 보초는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가짜 도장이 들통날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알겠소, 조심하시오. 보초가 초소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보초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다. 성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초소를 100m쯤 지나자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측 최전방 철조망. 그 너머는 DMZ, 그 너머는 남한이었습니다. 태준이 와이어 커터를 꺼냈습니다. 철조망을 자르는 소리가 날 수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딱, 딱, 딱. 철사가 끊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순찰병이 들었을까? 10분 후 구멍이 뚫렸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기어서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DMZ였습니다. 여기부터 지뢰밭이다. 내 뒤를 정확히 따라와.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죽는다. 태준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태준의 발자국을 정확히 밟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땅을 보니 여기저기 작은 표식들이 보였습니다. 지뢰 매설 구역 표시였습니다. 한 발 한 발.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영병이다! 추격하라! 초소 보초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아마 교대 시간이 되어 다른 병사가 와서 위조 문서가 들통난 것 같았습니다. 뛰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지뢰밭에서 뛰면 죽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우리 주변의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몸을 낮추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거기서 쏜다! 뒤에서 북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히 지뢰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20분이 지났을까? 우리는 마침내 지뢰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다른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남한 측 철조망이었습니다.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성민이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와이어 커터로 다시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구멍이 뚫렸습니다. 우리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한국어였습니다. 남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인민군 병사입니다! 귀순하겠습니다! 성민과 태준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6명이 총을 겨눈 채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수색했고 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자유에 도착했습니다. 귀순 후 저희는 국가정보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북한군의 구조는 어떤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다시 북송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친절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요.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밥, 국,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고기도 있었고 과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4년 동안 꿈꿔왔던 풍경이었습니다. 성민과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루 3끼를 배불리. 하나원에서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법률, 경제체제, 민주주의, 인권.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의 꿈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정부 지원으로 서울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성민과 태주는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 혼자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난방, 깨끗한 화장실, 부엌, 침대. 이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신기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뉴스를 볼 수 있었고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대형마트에는 상상도 못했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웃는 사람들. 이게 정상이구나.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는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국제관계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통일과 평화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통일 관련 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제 꿈은 통일 외교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과 남한이 평화롭게 만날 수 있도록 그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민수 그리고 북한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평화와 자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